권력의 작동 메커니즘, 작용과 반작용의 권력관계. 밀면 반드시 반응이 온다. 2025년 봄 강남의 한 IT 스타트업에서 일어난 일이다. 28세 김민주는 야근 중이었다. 밤 11시 팀장에게서 카톡이 왔다. 내일 회의 자료 다시 만들어. 다 마음에 안 들어. 세 번째 전면 수정 지시였다. 이유도 구체적인 방향도 없었다. 아, 또 시작이다. 그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스스로 물었다. 왜 나는 대꾸 한 번 못하지? 답은 뻔했다. 팀장은 자신의 인사평가권을 쥐고 있었다. 연봉도 승진도 심지어 자리 배치까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찍힌다. 김민주는 3년간 이 사실을 몸으로 배웠다. 입사 첫 해 그는 반박을 시도한 적이 있다. 팀장님, 이건 제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요. 팀장의 얼굴이 굳었다. 그 후로 사소한 실수에도 회의 때마다 공개적인 망신을 당했다. 김민주는 깨달았다. 여기서 의견은 불순종으로 번역된다는 것을. 그래서 참았다. 야근도 참았고 주말 호출도 참았다. 자신의 의견 따위를 묻는 사람도 없었지만 아직 신입이니까 하며 자신을 달랬다. 그런데 참는다고 끝이 아니었다. 팀장은 순한 양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급기야 어느 날 회의 중에 팀장의 막말까지 터져나왔다. 야, 너 같은 자식은 없어도 돼. 그날 밤 김민주는 사직서를 썼다. 다음날 아침 팀장은 의아해했다.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니? 갑자기라고? 김민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3년 동안 쌓이고 쌓인 것이 한꺼번에 터진 것뿐인데? 이것은 물리학의 작용과 반작용 법칙이 인간관계에서 작동한 이야기다. 팀장이 억압할 때 김민주는 처음에 순응했다. 그러나 부하의 순응은 상사의 짓누름을 강화했고 억압이 임계점을 넘자 축적된 힘이 터져나왔다. 3년간의 순응이 사직서라는 저항으로 전환된 것이다. 작용과 순응의 원리, 권력의 물리 법칙. 우리는 매일매일 권력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누군가는 영향을 미치고 상대방은 이에 반응한다. 이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권력이 인간관계 곳곳에 실존하는데도 우리는 권력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조차 꺼린다. 마치 나쁘고 더러운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권력은 그저 있는 것일 뿐이다. 작용과 순응의 원리, 권력의 물리 법칙. 우리는 매일매일 권력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누군가는 영향을 미치고 상대방은 이에 반응한다. 이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권력이 인간관계 곳곳에 실존하는데도 우리는 권력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조차 꺼린다. 마치 나쁘고 더러운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권력은 그저 있는 것일 뿐이다. 물리학자에 따르면 물리적 힘은 두 입자 사이에 작용하며 본질적으로 상호관계라는 점에서 사회적 힘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중력이 보이지 않게 물체를 끌어당기듯 권력은 인간관계에서 보이지 않게 작동한다. 우리가 중력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듯 권력도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다. 문제는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권력관계에 대한 통일된 개념 정의나 조작적 정의는 불충분하다. 역대 사상가들은 권력관계의 작동 방식을 논했지만 물리학의 힘처럼 명확하게 수량화하거나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념 틀을 아직 제시하지 못했다. 아리스토텔레스, 홉스, 로크 등 저명한 사상가들도 권력관계에 대해 논의했지만 권력관계 그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존재론적, 구조적 정의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들은 권력관계의 효과나 양상을 분석했을 뿐이지 권력관계의 본질적 구조나 보편적 메커니즘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 책은 그 공백을 물리학적 언어로 채운다. 이 책은 권력관계를 작용과 순응의 쌍방향 메커니즘이라고 정의한다. A가 B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자극하면 B는 반드시 대응하거나 반응한다. B가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잘 따르면 권력관계는 원만하게 유지된다. 그러나 B가 불응하거나 반발 또는 저항하면 권력관계는 흔들리거나 역전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영향력의 비대칭이다.
A가 B에 미치는 영향력이 B가 A에게 미치는 것보다 더 클 때 사람들은 A가 B보다 권력이 크다, 세다, 강하다라고 말한다. 상사는 부하에게 업무를 지시할 수 있지만 부하는 상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부모는 자녀에게 숙제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녀는 부모에게 돈 벌어와요 라고 요구하기 어렵다. 이러한 영향력의 비대칭성이 권력관계의 본질이다. 권력관계는 강자와 약자 간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이다. 영향을 미치거나 작용하는 주체와 영향을 받거나 반응 또는 대응하는 객체로 구성된다. 이 쌍대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두 행위자 사이의 비대칭이 고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권력관계는 유동적이다. 오늘의 약자가 내일의 강자가 될 수 있고 어제의 을이 오늘의 갑이 될 수 있다. 권력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관계 속에서 변한다. 권력은 일방통행이 아니다. 물리학의 작용, 반작용 법칙에 따르면 A가 B에게 힘을 가하면 B는 반드시 반작용한다. 권력 관계도 마찬가지다. 다만 물리학과 달리 사회적 관계에서 그 대응은 두 가지 형태로 분화된다. 직장 상사가 부하에게 업무를 지시하면 부하는 수능 또는 저항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하면 자녀는 수능하거나 저항한다.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대응이 일어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다. 수능은 복종만이 아니라 때로는 축적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김민준의 사례로 돌아가 보자. 그는 3년간 팀장의 지시에 순응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수능이었다. 그러나 그 수능은 내면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참을수록 에너지가 쌓였고 불만이 축적됐다. 그 힘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저항으로 분출됐다. 사직서라는 형태로. 팀장은 자신의 작용 부분만 인지했다. 그러나 김민준 내면에서 일어난 반응은 보지 못했다. 지구의 중력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물체를 끌어당기듯 권력에 대한 반응도 보이지 않게 축적된다. 수능의 겉면 아래에서 저항의 에너지가 쌓이고 있다. 인간관계에서 A가 B에게 미치는 영향 또는 자극을 작용이라 하고 B가 A에게 보이는 대응 또는 반응을 반작용이라 한다. 그리고 이 작용, 즉 A의 영향력 행사를 가리켜 보통 권력이라고 칭한다. 이 책에서 사용하는 핵심 개념은 작용과 수능의 메커니즘이다. 물리학의 작용, 반작용 법칙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지만 사회관계에서는 반작용이 수능 또는 저항으로 갈린다는 점에서 좀 다르다. 그리고 수능은 그 순도에 따라 준수, 타산, 동일시 내면화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낮은 단계의 수능인 준수는 사실 두려움에서 나오는 수능이다. 눈앞에서는 복종하고 눈 밖에서는 딴짓한다. 처벌을 피하려고 시키는 것만 최소한으로 한다. 따라서 자발성도 창의성도 없다. 반면 동일시와 내면화는 피지배자가 권력자를 존경하고 비전에 공감해서 따르는 진정한 추종이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 메시지인 자발적 수능이다.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팔로우하는 것이 동일시라면 팬클럽의 광적인 팬덤은 내면화된 수능이다. 준수라는 형태의 수능은 강제로도 얻을 수 있다. 직급, 처벌, 보상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진정한 추종은 결코 강제할 수 없다. 상대방이 스스로 따르겠다고 마음먹어야만 가능하다. 마음이 동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권위이다. 그러므로 권위는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저분 말씀이라면 따를 만하다라고 인정할 때 저절로 생성되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이때 권위와 권위주의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혼동해서는 안 된다. 권위주의는 강제로 복종을 요구하는 꼰대짓 같은 것이지만 권위는 자발적 추종을 당겨내고 끌어내는 정당성을 의미한다. 이때 만일 약자 B가 권력자 A의 작용이나 권위주의를 부당하다고 느끼거나 자신의 자율성이 과도하게 침해받았다고 느끼면 권력관계는 수능에서 저항으로 전환된다. 권력의 작용에 대해 되밀거나 되돌아오는 힘, 즉 불응과 반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이다. 1687년 잉글랜드 왕국의 자연학자 아이작 뉴턴은 프린시피어를 출간했다. 인류 지성사의 획기적 전환점이었다. 이 책에서 그는 우주를 지배하는 운동의 법칙을 드러내 보여주었다. 그중 제3법칙은 권력법칙의 핵심 열쇠다. 모든 작용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있다. 우리가 벽을 밀 때 벽도 우리를 똑같은 크기로 되민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다. 로켓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원리. 새가 날고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 같은 것이 이 법칙을 따른다. 이 법칙은 예외가 없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칸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뉴턴의 발견은 인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는 어떨까? 권력도 작용, 반작용 법칙을 따른다. 다만 사회관계에서는 물리학의 반작용처럼 크기와 방향이 정확히 반대로 즉시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 대신 수능 또는 저항이라는 형태로 혹은 수개월, 수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것이 물리학의 작용, 반작용 법칙과 권력의 작용, 수능 법칙 간의 근본적인 차이다. 스프링을 예로 들어보자. 손으로 스프링을 한번 누르면 처음에는 가볍게 눌린다. 점점 더 힘을 가하면 스프링도 점점 더 강하게 되빈다. 그러다가 스프링을 강하게 누르던 손을 떼는 순간 스프링은 급격히 튕겨나온다. 권력도 마찬가지이다. 힘으로 내리누르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순응한다. 그러나 계속 짓누르면 저항이 차곡차곡 쌓인다. 그러다 임계점을 넘는 순간 폭발한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물리 법칙이다. 이 법칙은 다음 세 가지 특징으로 대별된다. 첫째, 권력의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응 대응이 있다. 억압이 강할수록 저항도 강하다. 둘째, 피권력자의 반응 대응은 수능이나 저항의 형태로 나타난다. 셋째, 임계점을 넘으면 수능이 저항으로 전환된다. 이 법칙은 개인들 사이의 양자간 미시적 권력 관계는 물론 3자 이상의 사이의 관계인 집합체 수준의 거시적 권력 관계에도 적용된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와 시민 사이의 미시 거시적인 권력 관계, 그리고 국가 간의 권력 관계인 국제 관계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 역사 속의 작용, 반작용 사례를 보자.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나요? 1789년 프랑스에서 빵값이 치솟았고 세금은 무거웠다. 파리 시민들은 굶주리고 있었다. 그런데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매일같이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나요? 왕비가 실제로 이 말을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렇지만 이 일화가 널리 퍼진 것 자체가 당시 왕실이 민중의 고통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보여준다. 1789년 7월 14일 파리 시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다. 프랑스 대혁명이었다. 절대왕정이 무너졌다. 루이 16세는 1793년 단두대에서 처형됐다. 1905년 1월 22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노동자와 가족들이 차르에게 청원하기 위해 겨울 궁전으로 행진했다. 무기도 없었고 폭력도 쓰지 않았다. 단지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라며 간절히 호소하려 길을 나섰을 뿐이다. 그런데 차르 군대가 군중을 향해 발포했다. 수천 명이 거리에 쓰러졌다. 피해 일요일 사건이었다. 그로부터 12년 뒤인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다. 차르 니콜라이 2세는 가족과 함께 총살당했다. 300년 로마노프 왕조가 피로 얼룩진 채 막을 내렸다. 1894년 전라도 고부군수 조병갑은 백성들을 가혹하게 수탈했다. 멀쩡한 저수지를 고친다며 세금을 걷었고 아버지 송덕비를 세운다며 또 세금을 걷었다. 전봉준이 일어섰다. 탐과 놀이를 몰아내고 백성을 살리자 농민들이 죽창을 들었다. 동학농민군은 전주성을 점령했다. 동학농민운동은 비록 진압됐지만 조선 왕조 몰락의 서막이었다. 10년 뒤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16년 뒤 조선은 멸망했다. 백성을 억압하던 500년 체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다. 프랑스, 러시아, 조선의 사례는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달랐지만 패턴은 똑같았다. 첫째,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둘째, 억압이 심할수록 저항도 거세다. 셋째, 임계점을 넘으면 혁명이 일어난다. 혁명의 폭력은 억압의 폭력에 비례한다. 이것은 과거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2011년 아랍의 봄, 2016년 한국의 촛불혁명, 2019년 홍콩의 시위 등에서 한결같이 같은 패턴이 나타났다. 권력이 밀면 민중은 되민다. 그렇다면 왜 혁명은 늘 새로운 독재를 낳는가? 왜 권력은 타락하는가? 영국의 역사가 액튼경은 말했다.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권력을 가진 자는 더 많은 권력을 원한다. 제약 없는 권력은 결국 폭주한다. 그리고 끝내 저항에 부딪힌다. 작용, 반작용 사이클은 끊임없이 반복된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있다고 한다. 힘없는 사람은 액튼경의 격언을 들으며 권력을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지만 힘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권력이 더럽다고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상 속의 작용, 반작용 사례를 보자. 첫째, 직장에서 상사 A는 부하 직원 B를 함부로 대한다. 야근을 강요하고 휴가를 막고 회의 때마다 망신을 준다. 처음에는 B가 참는다. 참아야 월급 받지. 하지만 쌓이고 쌓인다. 어느 날 B가 폭발한다. SNS 폭로, 노동청 신고 또는 퇴사로 나타난다. 이 중 퇴사가 가장 흔한 반작용이다. 둘째, 가정에서 35세 이수빈은 결혼 7년차 전업주부다. 남편 37세 박철현은 대기업 과장이다. 수빈은 출산 후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키웠다. 처음에는 괜찮았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가사노동을 당연하게 여겼다. 수빈의 의견을 묵살하고 감정을 무시했다. 내가 돈 벌어오는데 뭐가 불만이야? 분노가 쌓였다. 좌절이 쌓였다. 자괴감이 쌓였다. 그리고 어느 날 폭발했다. 철현은 놀랐다. 갑자기 왜 이래? 그러나 갑자기가 아니다. 7년간 축적된 억압이 터진 것이었다. 직장과 가정의 공통 패턴을 보면 작용은 서서히 강해진다. 처음에는 사소하게 시작된다. 반작용은 누적된다. 보이지 않지만 쌓이고 있다. 임계점은 예고 없이 온다.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한다. 역사 속 혁명이나 일상 속 관계나 권력의 작동 메커니즘은 똑같다. 권력은 물리 법칙을 따른다.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듯 인간관계에서 밀고 당기는 현상을 보고 권력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법칙은 시공간을 초월한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르면 반드시 반응이 온다. 그러므로 권력을 남용하지 마라. 상대방을 존중하라. 그것이 당신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 권력에 눌린 사람이라면 당신의 저항은 정당하다. 억압은 영원하지 않다. 반작용은 반드시 일어난다.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라.